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거대한 강물 위로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마포대교 아래 흐르는 한강의 검은 물결은 그 모든 소란을 삼켜버릴 듯 깊고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윤세아는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강변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발치에는 방금 벗어던진 지미추 하이힐 두 짝이 마치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방인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강바람이 정성스레 세팅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얇은 정장 원피스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는 듯 멍하니 강 건너편에 네온사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맥주캔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차가운 알루미늄의 냉기가 손가락 끝을 마비시킬 정도로 전해져 왔음에도 그녀는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오늘 저녁 그녀는 12번째 선자리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곳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숨막히는 압박감은 여전히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재벌가들이 을에 주선하는 그 자리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격식 있는 만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자본과 가문의 이익을 위해 자녀들을 교환하는 차가운 비즈니스 테이블에 불과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차남이라는 타이틀을 거들먹거리며 여자는 결혼 후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내조와 출산에 힘써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세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갈 곳 없는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결국 이 쓸쓸한 한강변뿐이었고 세상은 그녀를 YS그룹의 유능한 여성 CEO라고 추켜 세우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의 인생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씁쓸한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고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알싸한 탄산이 텅 빈 위장을 자극하며 현실의 고통을 아주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어두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묘한 두 그림자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낡고 해진 점퍼를 겹겹이 껴입은 한 남자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편의점 봉투에서 꺼낸 단팥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반으로 나누고 있었다. 강도준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거친 수염과 남루한 행색으로 인해 영락없는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덥수룩한 앞머리 사이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예리하고 깊은 지성을 담고 있어 지나가는 이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묘한 기운을 풍겼다. 사실 그는 월가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통하는 베일에 쌓인 투자자였지만 허울뿐인 사교계와 인간들의 가식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진짜 짝을 찾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거지 행세를 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도준의 옆에는 그의 5살 난 아들 강하늘이 꼬질꼬질한 털모자를 눌러쓴 채 아빠가 건네주는 빵 조각을 받아들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늘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서 아빠가 왜 이런 이상한 연극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 맞춰 행동할 줄 아는 타고난 배우였다. 아이는 차가운 바람에 빨개진 볼을 부비며 빵을 오물거렸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저만치 떨어진 벤치에 앉아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아름답지만 슬퍼 보이는 여자에게로 향했다. 하늘이는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저 누나가 왜 울지는 않는데 우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우리처럼 추운 곳에 있는지 작게 속삭였고, 도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의 시선 또한 세아에게 머물렀다. 세아는 빈 맥주 캔을
벤치 옆 쓰레기통 쪽으로 던지려다 힘이 빠져 그저 발밑에 내려놓았고 알루미늄 캔이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해야 할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와 날카로운 비난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리며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어머니는 분명 또다시 도자기 화병을 집어 던지며 네가 감히 집안의 체면을 깎아먹었다고 소리칠 것이고 아버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녀의 경영권을 박탈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가해올 것이 분명했다. 숨이 막혀올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던 찰나 인기척과 함께 앳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이모, 이거 드실래요? 아빠가 그러는데. 마음이 추울 때는 달콤한 걸 먹으면 좀 따뜻해진대요. 깜짝 놀라 눈을 뜬 새아의 앞에는 꾀죄죄한 옷차림의 어린 소년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쯤 남은 단팥빵을 내밀고 서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망울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아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고 더럽혀진 아이의 손과 대조적으로 그 눈빛 속에 담긴 순수한 호의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그녀라면 위생을 따지며 기겁을 했을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빵 조각이 미슐랭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더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뒤편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고 그 남자가 아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도 묘하게 당당한 태도로 앉아있는 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 순간 알코올 기운과 절망감이 뒤섞인 그녀의 뇌리에 번개처럼 강렬하고도 무모한 아이디어 하나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가문의 정략 결혼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이자 자신의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꼭두각시 노릇을 해줄 남편이라는 존재였다. 재계의 유력 인사나 재벌 3세들은 그녀의 회사를 노리거나 그녀를 억압하려 들겠지만 저기 저 남자처럼 잃을 것이 없고 돈이 절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이 섰다. 아이가 딸려 있다는 점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잡으면 남자를 더욱 확실하게 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냉혹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본능적으로 작동했다. 세아는 아이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빵을 받아들지는 않고 부드럽게 아이의 손등을 한번 쓸어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두었던 하이힐에 발을 밀어 넣었다. 또각또각 굽 높은 구두가 보도블록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지며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남자에게로 다가갔는데 그 걸음걸이는 마치 패전 장수가 아닌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도준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고 최고급 디자이너 코트를 걸친 그녀와 낡은 점퍼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처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도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마주보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동정이나 국어를 바라는 자의 것이 아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심연 같았다. 당신,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아. 세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닌 거래의 제안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한 장을 꺼낼 듯한 태도로 저 아이에게 따뜻한 밥과 좋은 옷,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고 운을 떼며 남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자극하려 했다. 그녀는 딱 1년 동안 자신의 법적인 남편이 되어
허울 좋은 쇼윈도 부부 생활을 해준다면 그 대가로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사겠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제안이었으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는 구명줄과도 같은 유혹임이 틀림없었다. 도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세아를 응시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불안과 고독,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연약한 내면을 읽어내고는 속으로 쓴 웃음을 삼켰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그의 키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세아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더 젖혀야만 그와 눈을 맞출 수 있었다. 도준의 그림자가 세아를 완전히 덮어버린 그 순간 그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장님 물건은 환불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들이면 무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라고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사냥감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 것을 경고하는 포식자의 은밀한 배려였으나 이미 목적 달성에 눈이 먼 세아에게는 그저 돈을 더 받으려는 수작으로만 들렸다. 옆에서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하늘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와 예쁜 누나를 번갈아 보며 이 상황이 아빠가 말했던 재미있는 놀이의 시작임을 직감하고는 남몰래 키득거렸다. 세아는 핸드백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도준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내일 아침 9시까지 명함에 적힌 주소로 오라고, 단 그 지저분한 꼴은 면하고 오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남자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산몸을 돌려 대기시켜둔 차가 있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도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전보다는 덜 외로워 보였다. 차가운 강바람에 흩날리는 명함을 쥐고 서 있는 도준의 입가에 비로소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발치에 있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우며 하느라 우리 내일부터는 좀 바빠지겠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YS그룹 본사 빌딩의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는 엘리트 직장인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구두굽 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매끄럽고 세련된 흐름을 방해하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서자 순식간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것이 어색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와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신은 어린아이는 마치 흑백 영화 속 등장인물이 컬러 화면으로 잘못 들어온 것처럼 주변 풍경과 완벽하게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미리 지시를 받은 윤세아 대표의 비서실장이 급히 내려와 그들을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동안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들의 등에 따갑게 꽂혔다. 강도준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주위의 반응을 살피며 어깨를 잔뜩 움츠린 척 연기했지만 그의 품에 안긴 하늘이는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50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를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공간이었지만 차가운 금속 소재의 가구들과 무채색으로 통일된 인테리어는 그곳의 주인이 가진 내면의 황량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했다. 윤세아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밑이 거뭇했지만 진한 화장과 칼같이 다림질된 정장으로 피로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도준과 하늘이를 보자 그녀는 검토하던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움직임에는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와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널찍한 소파에 엉거주춤 앉은 도주는 고급 가죽의 감촉이 낯설다는 듯 엉덩이를 들썩거렸고,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내린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 남자는 돈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약속을 지켰군요. 사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아는 비서에게 나가 있으라는 눈짓을 보낸 뒤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도준의 낡은 옷소매 끝에 묻은 얼룩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그의 눈으로 옮겨갔다. 도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고, 사장님이 주신 명함에 적힌 주소가 너무 으리으리해서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놈이 감히 들어와도 되는 곳인지 해서요. 라고 대답하며 짐짓 주눅 든 척 연기를 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원두 커피와 아이를 위한 오렌지 주스, 그리고 형형색색의 마카롱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지만, 도주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늘이만이 본능적인 식욕을 참지 못하고 주스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쪽쪽거리며 마시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져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세아는 더 이상의 사담은 시간 낭비라는 듯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져와 도준의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지켜야 할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물론 당신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을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는 동안 세아는 팔짱을 낀 채 그의 표정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기 위해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빚이 얼마든 전부 청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하늘이라고 했나요? 국내 최고의 국제학교에 입학시켜 드리죠. 물론 거주할 집과 생활비, 품위 유지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1년 후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도준의 눈이 과장되게 커졌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딱 벌리며 서류와 세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실 도준에게 50억 원은 그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는 지금 당장 한 끼 식사가 걱정되는 가난한 호라비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기에 손까지 떨며 감격을 표현했다. 50억이라니요. 사장님, 제가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의 멍청해 보이는 질문에 세아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흘렸고, 그런 불법적인 일은 아니니 안심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남편이 되어주는 것. 그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덧붙인 조건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도준의 인격을 지우고 그녀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라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철저히 그림자처럼 지낼 것, 내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말 것, 집안의 가사 노동은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질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나에게 감정을 품지 말 것. 감정을 품지 말라니요. 도준이 의아하다는 듯 되묻자 세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도준의 눈을 똑바로 쏘아 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깊은 불신과 방어 기제가 서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 돈을 보고 이 자리에 왔듯이 나도 당신의 무능력함과 배경 없음이 필요해서 산 겁니다. 혹시라도 드라마 같은 로맨스를 꿈꾼다면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세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도준의 가슴을 찌를 듯했지만
도주는 오히려 그 독설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간파하고 묘한 연민을 느꼈다. 옆에서 마카롱을 오물거리고 있던 하늘이가 입가에 부스러기를 잔뜩 묻힌 채 끼어들었다. 아빠, 이 누나 무서운 척 하는데 사실은 착한 사람 같아요. 어제 아빠가 그랬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은 눈이 흐린데 이 누나 눈은 유리구슬처럼 맑다고요. 아이의 뜬금없는 발언에 세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가 당황으로 물들었고 도주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며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에 냉랭했던 공기가 미세하게 누그러진 것을 두 사람 모두 감지할 수 있었고 세아는 헛기침을 하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아이가 눈치가 빠르네요. 아무튼 조건에 동의한다면 맨 뒷장에 서명하세요. 펜은 거기 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몽블랑 만년필이 놓여 있었는데 도주는 조심스럽게 그 펜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만년필의 그립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순간적으로 그가 억누르고 있던 본래의 기품과 습관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뻔했다. 그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억지로 투박하게 잡으려 노력했지만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펜촉의 움직임은 수년간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다져진 CEO의 것이었다. 도주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최대한 악필로 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끝처리에서 묻어나는 힘과 균형 잡힌 필체는 숨길 수가 없었다. 세아는 그가 서명한 종이를 건네받아 확인하다가 잠시 멈칫했는데 강도준이라는 세 글자에서 느껴지는 묘한 위엄과 정갈함이 방금 전까지 굽실거리던 남자의 이미지와 전혀 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준을 다시 쳐다보았지만 도준은 이미 다시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이제 우리 하늘이 학교 갈 수 있는 건가요? 라며 바보처럼 헤헤거리고 있었다. 세아는 자신의 과민 반응일 것이라 치부하며 고개를 저었고 서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네, 약속은 지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짐 싸서 내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 비서가 안내해 줄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이의 손을 잡고 깎듯이 인사를 한 뒤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기 직전 도주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사장님, 밥은 잘 챙겨 드십시오. 일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살아야죠. 라고 툭 던지듯 말했다. 그 말은 계약 조건 어디에도 없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는 불필요한 참견이었지만 세아의 텅 빈 위장을 찌릿하게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문이 닫히고 도준과 하늘이가 사라진 텅 빈 사무실에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세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호랑이를 집 안으로 들인 것인지 아니면 충직한 개를 얻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길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늘이는 아빠의 손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아빠, 우리 이제 거지 연기 안 해도 되는 거야. 나 그 빵은 좀 질렸어. 도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 웃었다. 그래, 이제 이 막 시작이다. 근데 하늘아, 아빠가 보기에 저 누나 밥부터 먹여야겠더라. 너무 말랐어.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에 비친 도준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철하고 예리한 투자자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진행해. YS그룹 재무상태 보고서.
오늘 저녁까지 내 책상. 아니, 내 새로운 거처로 보내.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이제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닌 위기에 처한 YS그룹과 윤세아를 구원하거나 혹은 삼켜버릴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내부자가 되어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회전문을 빠져나와 다시 거리로 나선 두 사람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지만 도주는 그 햇살이 마냥 따뜻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가 선택한 이 길이 단순히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로맨틱한 여정이 될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버려야 하는 치열한 심리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50억이라는 거액의 계약금보다 더 값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 차가운 철옹성 같은 여자 안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었다. 도주는 하늘이를 안아들고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고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올려다본 50층의 창문은 햇빛을 반사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세아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제 연극의 막이 올랐고 관객은 아무도 없는 무대 위에서 오직 세 사람만이 서로의 진심과 가면을 건네며 아슬아슬한 춤을 추게 될 것이었다. 서울 청담동의 명품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고급 뷰티 살롱 루미에르의 자동문이 열리고 윤세아 대표가 앞장서서 들어오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일제히 인사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세아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꾀죄죄한 행색의 남자와 아이에게 닿는 순간 잘 훈련된 그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경멸이 뒤섞인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흑투성이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직원들은 무언가 더러운 것이 묻기라도 할까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그 노골적인 반응의 강도주는 짐짓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어깨를 움츠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롱 내부의 구조와 직원들의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세아는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를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하며 수석 헤어 디자이너를 불렀고 도준을 가리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시간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내일 당장 상견례 자리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라고 짧고 굵게 지시했다. 디자이너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교환했지만 VVIP 고객인 윤 대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마지못해 도준을 의자에 앉히고 가위를 들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얼굴의 반을 가린 더벅머리가 잘려나가기 시작하자 도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날카로운 가위질 소리가 귓가에 사각거릴 때마다 그가 쓰고 있던 가난한 노숙자의 가면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갔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뭉치들과 함께 그의 굽어있던 등도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는데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이목구비는 주위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깎아지른 듯한 턱선,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그윽한 눈매가 완전히 드러나자 귀찮은 듯 가위를 놀리던 디자이너의 손놀림이 점점 신중해지고 눈빛이 진지하게 변해갔다. 한편 세아는 VIP 대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온통 신경은 커튼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준의 변신에 쏠려 있어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에 앉은 하늘이는 예쁜 누나들이 가져다 준 쿠키를 양볼 가득 오물거리며 우리 아빠 진짜 멋있는데 누나 깜짝 놀랄걸요라고 자신만만하게 속삭였다. 세아는 아이의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내심 그 지저분한 겉모습 속에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한 일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탈의실 쪽에서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멈추고 직원이 다가와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세아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커튼이 걷히는 순간을 기다렸다. 나오셔도 됩니다. 고객님, 직원의 안내와 함께 벨벳 커튼이 양옆으로 걷히자 그곳에는 조금 전에 그 남루한 거지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패션 잡지의 화보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한 완벽한 신사가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슈트가 그의 탄탄한 어깨와 긴 다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깔끔하게 넘긴 포마드 헤어스타일은 그의 남성적인 매력을 극대화시켜 주었다. 도준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천천히 걸어 나오자 살롱 안에 있던 모든 여성 스태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이 날개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자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기품의 변화였다. 세아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자신의 심장이 제멋대로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당황스러워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은 그저 봐줄 만한 정도의 변화였지. 이렇게 사람을 압도할 만큼의 치명적인 비주얼은 아니었다. 도준이 그녀 앞까지 걸어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 정도면 합격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마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부드럽게 들려 세아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시선을 피해야 했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나쁘지 않네요. 옷이 날개라더니 이제야 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의 끝자락은 그녀의 동요를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하늘이는 와 우리 아빠 왕자님 같다 라고 소리치며 도준의 다리에 매달렸고 도준은 그런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는 살롱 안의 조명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다. 변신을 마친 세 사람은 세아에 거처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펜트하우스로 이동했는데 차 안에서도 세아는 운전대를 잡은 도준의 옆모습을 훔쳐보느라 몇 번이나 창밖 풍경을 놓쳤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드넓은 거실과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야경이 그들을 맞이했지만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냉장고에는 생수 몇 병과 유통기한이 지난 샐러드 팩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부엌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 식기들이 포장된 채로 수납장에 처박혀 있었다. 세아는 피로가 몰려오는 듯 소파에 몸을 던지며 저녁은 배달시키든가 알아서 해결해요. 난 입맛 없으니 생각 없고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녀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성 위염과 거식증 초기 증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도준이 슈트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쳐두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사장님은 쉬세요. 저희 식사 준비하는 김에 같이 좀 만들겠습니다. 빈속에 주무시면 속 버립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묵은 김치 한 포기와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돼지고기 목살을 꺼내 들었다. 세안은 됐다고 말하려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에 멈칫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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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 위에서 칼이 춤을 추는 소리는 묘하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이어서 달궈진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볶는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거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멈춰있던 새아의 위장이 꿈틀거리며 반응하기 시작했다. 도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치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쌀뜨물을 부어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 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찌개 냄새가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고,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의 온기를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공기에 담아 식탁 위에 차려냈다. 다 됐습니다. 하늘아. 사장님. 아니, 엄마 모시고 와. 도준의 자연스러운 호칭 변화에 새아는 방문을 열고 나오며 멈칫했지만 코를 찌르는 강렬한 찌개 냄새에 이끌려 자석처럼 식탁으로 다가갔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윤기가 흐르는 쌀밥,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급조한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전 안 먹는다니까요. 새아는 습관처럼 거절의 말을 내뱉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도주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찌개 뚝배기를 밀어주었다. 마지못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새아의 눈이 커졌다. 혀끝에 닿는 칼칼한 국물 맛과 뒤이어 찾아오는 깊고 진한 감칠맛은 그녀가 그동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어떤 요리보다도 강렬하게 미각을 자극했다. 잘 익은 김치의 산미와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얼어붙어 있던 위장을 따뜻하게 녹여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 숟가락을 떴고 이내 밥을 국물에 말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차가운 도끼마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늘이는 입가에 고춧가루를 묻혀가며 밥을 먹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 새아를 보고 방긋 웃었다. 누나. 아니, 엄마. 우리 아빠 요리 짱이죠. 아빠가 해주는 밥 먹으면 아픈 배도 다 나아요. 새아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비워나갔고 어느새 바닥을 보인 뚝배기를 내려다보며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도주는 그런 새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물컵을 건네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잘 드시니 좋네요. 앞으로 1년 동안은 밥 굶을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죠. 그 말은 계약서상의 조항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든든하게 새아의 마음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물컵을 받아들고 도준을 올려다보았는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의 팔뚝의 솟은 힘줄과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묘하게 섹시해 보여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의 펜트하우스는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부엌, 배를 두드리며 소파에서 뒹굴거리는 아이, 그리고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새아.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남자와 아이를 데리고 호랑이 굴과 다름없는 본가로 들어가 가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새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준을 불렀다. 강도준 씨, 밥값은 해야죠. 내일 우리 집, 아니 본가에 갈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우리 가족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지독한 사람들이니까. 도준은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뷰티 살롱에서 변신했을 때보다 더 날카롭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맷집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이를 바라본 뒤 다시 새아를 향해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제 제 아내 될 분을 누군가 괴롭히는 거
저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세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돈으로 사니 남자가 어쩌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다가올 내일의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강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평창동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검은색 세단 안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핸들을 잡은 강도준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윤세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손톱을 뜯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마치 괴물의 아가리처럼 천천히 열리며 그들을 맞이하자 세아의 몸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저택의 높은 담벼락을 올려다보았다. 도주는 차를 주차하고 먼저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는데 그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도 그녀의 불안정한 심박수를 조금씩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뒷좌석에서 내린 하늘이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 여기는 궁전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도주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쉿. 하늘아, 여기는 마녀와 괴물들이 사는 성이란다. 조심해야 해.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의 경고를 속삭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바깥의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시리고 날카로웠으며 넓은 거실 중앙에 모여 앉아있는 윤 씨 일가의 시선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들의 눈빛처럼 무겁게 내리꽂혔다. 소파의 상석에는 세아의 아버지이자 YS그룹의 회장인 윤대현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새어머니 최 여사가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도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세아의 이복 오빠인 윤성진 전무와 고모들이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앉아 있어. 이곳이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저기로 가득 찬 전쟁터임을 실감케 했다. 세아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올렸지만 윤 회장은 대답 대신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을 데려와서 집안물을 흐리냐 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도주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는데 그의 태도에는 비굴함 대신 묘한 기품과 당당함이 서려 있어 좌중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세아 대표와 결혼을 약속한 강도준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울려 퍼지며 거실에 냉기를 가르고 들어왔고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부채질을 해댔다. 어머, 말은 청산유수네. 길바닥에서 구르던 사람이라더니 넉살 하나는 타고났나 봐요. 그 옷은 또 어디서 빌려 입었니? 세아 돈으로 샀겠지. 그녀의 날카로운 비아냥에 주변 친척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도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옷은 빌릴 수 있어도 사람의 품격은 빌릴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장모님의 고견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라고 받아쳐 최 여사의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들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긴 식탁 위에 차려진 산의 진미들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인 듯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윤성진 전무가 와인 잔을 돌리며 도준을 향해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강서방이라고 했나 듣자 하니 빚쟁이의 노숙자 신세였다며 우리 세아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을 집안에 들일 수가 있어. 이거 원. 밥맛 떨어져서 먹겠나? 그는 일부러 쩝쩝거리며 스테이크를 씹었고 새하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포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식탁을 엎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어머니의 유산인 지분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도준이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성진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어 성진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전무님, 시궁창 냄새는 씻으면 지워지지만 돈 냄새에 찌들어 인간의 도리를 잊은 악취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제 여자를 부끄러워하거나 가족을 팔아먹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도준의 말은 조용했지만 식당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고 순식간에 식탁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성진은 얼굴이 벌개져서 이 건방진 자식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도준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뿌렸다. 붉은 액체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고 새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파열음이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어이쿠 하는 성진의 단말마와 함께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하가 눈을 떴을 때 도준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고개를 살짝 틀어 와인을 피한 상태였고 대신 그 뒤에 서 있던 시종이 들고 오던 뜨거운 호박죽 그릇이 성진의 팔 동작에 부딪혀 성진의 바지와 최 여사의 명품 드레스 위로 쏟아져 버린 상황이었다. 뜨겁고 끈적한 호박죽을 뒤집어 쓴 최 여사는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이고 뜨거워 내 옷, 이게 얼마짜린데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성진 역시 바지춤을 부여잡고 꼴사납게 펄쩍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러워 도준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는데 도준의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하늘이가 아까부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성진이 와인잔을 드는 순간 식탁 밑으로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시종의 발을 아주 살짝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건드렸고 중심을 잃은 시종의 쟁반이 성진의 팔꿈치를 가격하게 만든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늘이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최 여사에게 다가가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숟가락을 줍느라 라고 말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최 여사의 드레스에 묻은 호박죽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손에는 이미 식탁 위에 있던 물티슈 대신 버터가 듬뿍 발린 빵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것으로 문지르자 비단 드레스는 더욱 처참하게 얼룩져 버렸다. 저리 비켜,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손을 대. 최 여사가 하늘이를 거칠게 밀치려 하자 도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하며 그녀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최 여사는 비명을 질렀고 도준은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제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옷값은 변상해 드리죠. 하지만 아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시면 그땐 옷값이 아니라 다른 걸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실로 공포스러워서 평생 남을 부리기만 했던 최 여사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윤 회장은 이 난장판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도준은 덜덜 떨고 있는 새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고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장인어른, 다음에 뵐 때는 부디 식구들 식사 예절부터 가르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세아는 몽유병 환자처럼 도준의 이끌림에 따라 저택을 빠져나왔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히스테릭한 고함 소리와 성진의 욕설이 점점 멀어지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준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세아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평생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과 이용뿐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뒷좌석에서 하늘이가 작은 손수건을 내밀며 엄마, 울지 마요. 아까 그 마기 할멈 옷 내가 다 망가뜨려줬어. 똥색 호박죽이라서 똥 묻은 것처럼 보였지라고 키득거렸다. 세아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이를 돌아보았고 도주는 룸미러를 통해 세아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요. 우리 아들. 그리고 세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와 하늘이가 당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요. 도준의 그 말은 세아의 텅 빈 가슴 속 공허함을 채워주는 따뜻한 위로였고 그녀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녀를 구원할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가 출발하고 평창동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 세아는 도준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도준은 거부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피어나는 온기는 차가운 겨울밤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세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어제보다 조금은 덜 쓸쓸해 보인다고 느꼈다. 오늘 밤 비록 가족들에게는 모욕을 당했지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편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기분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번지는 금요일 밤.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멤버십바 더라운지의 루마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꿈틀거리는 재계 인사들의 은밀한 회합으로 공기가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세아는 숨 막히는 담배 연기와 값비싼 위스키 향이 뒤섞인 그곳에서 연거푸 술잔을 비우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삼키고 있었는데 그녀의 맞은편에는 과거의 연인이자 현재는 경쟁사인 태성건설의 후계자 박민혁이 비릿한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그는 세아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핑계로 이 자리를 마련했지만 실상은 그녀를 조롱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은밀한 제안을 건네기 위함이라는 것을 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혁은 세아의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얹으려 시도하며 세아, 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길거리 거지랑 결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 내 자존심에 그게 가당키나 해. 차라리 나한테 돌아와.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다른 파트너로도 내가 훨씬 낫잖아. 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세아는 탁자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 문제로 태성건설의 협조가 절실했기에 면전에서 술을 끼얹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다. 박전무, 취했으면 곱게 집에 가. 내 남편은 당신처럼 가볍고 천박한 사람이 아니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혁은 킬킬거리지며 의자를 세아 쪽으로 바짝 당겨 앉았고 천박해야. 윤세아, 솔직해지자. 그놈이 밤일은 잘하냐. 아니면 네가 돈으로 산 딜도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야.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알코올 기운이 돌아 다리가 풀리면서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민혁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룸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냉기와 함께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만으로 시끌벅적하던 룸 안의 소음이 일순간에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가며 정적이 흘렀다. 강도준이었다. 그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던 헐렁한 모습이 아닌 완벽하게 핏이 떨어지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뒤로 넘겨 차가운 돛이 남자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당장이라도 눈앞에 사냥감을 물어뜯을 듯한 맹수의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주는 망설임 없이 민혁에게 다가가 세아의 팔을 잡고 있는 그의 손목을 쇠가위 같은 악력으로 쥐어 비틀었고 민혁은 예상치 못한 고통에 악하는 비명과 함께 세아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도주는 세아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민혁을 향해 지극히 정중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에게 볼 일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회사로 오시죠. 이런 술집에서 남의 귀한 아내 몸에 손대지 마시고. 민혁은 손목을 부여잡고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수컷처럼 씩씩거리며 도준을 노려보았다. 이 새끼가 네가 그 소문의 거지 남편이냐야. 윤세아, 취향 한번 독특하네. 기동서방 주제에 어디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성건설 박민혁이야. 민혁은 주변의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하며 도준을 위협하려 했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민혁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태성건설 박민혁 전무님. 잘 알죠. 최근 무리한 PF 대출로 자금줄이 막혀서 똥줄이 타는 중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 아내 회사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요. 도준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내부 정보에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도준은 내끼를 박듯 나직하게 덧붙였다. 주제 파악은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서 당신의 비자금 내역을 보게 될 겁니다. 도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민혁은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두고 보자. 윤세아, 네가 감히 날 망신줘. 이 프로젝트 절대 협조 안 해줄 줄 알아라는 진부한 협박을 남기고는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갔다. 불청객이 사라지자 도주는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세아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늘이가 아빠 빨리 가서 엄마 구해오라고 성화여서요. 세아는 도준의 품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냄새와 낯선 남자의 채취에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한계치까지 마신 술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다. 도준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잠시 물을 가져오겠다며 룸 밖으로 나갔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복도 끝 어두운 구석으로 걸어간 도준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조금 전 세아 앞에서의 다정한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혹한 투자자의 가면을 쓴 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태성건설주가 공매도 시작해. 그리고 박민혁이 진행 중인 베트남 리조트 사업권 자금줄 차단하고 투자자들 전원 철수시켜. 이유는 오너 리스크라고 해두지.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주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내일 장 마감 때까지 반토막 내놔. 이상. 전화를 끄는 도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쪽에서 박민혁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룸으로 돌아온 도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한 표정으로 세아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젖은 도로 위로 찬 바람이 불어와 세아는 몸을 웅크리며 떨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제대로 걷지 못해 자꾸만 발목을 삐끗했고 도주는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의 앞에 등을 보이며 쪼그려 앉았다. 피세요. 차까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걷다가는 내일 발목 부러져서 병원 갑니다. 세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도준의 넓고 단단해 보이는 등판이 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몸을 기댔다. 도준이 그녀를 가볍게 들어올리자 시야가 높아지며 세상이 흔들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목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도준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따뜻했으며 걸을 때마다 전해지는 규칙적인 근육의 움직임과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세아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세아는 볼을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몽롱한 정신 속에서 이 남자가 정말 며칠 전 공원에서 주워온 거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졌다. 강도준 씨, 당신 진짜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따뜻해 술에 취해 웅얼거리는 그녀의 질문에 도주는 피식 웃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냥 사장님 밥 해주고 업어주는 비싼 가정부입니다. 월급값은 해야죠. 그는 농담처럼 받아넘겼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세아의 체온과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간지럽힐 때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여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가녀린 몸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짐작이 되어 가슴 한구석이 릿해졌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따라오고 있었는데 침묵 속에서 세아가 불쑥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 너무 힘들어. 다들 나보고 독하다고 하는데 나도 사실은 무서워. 아빠도 새엄마도 회사 사람들도 다 나 잡아먹으려고만 해. 아무도 내 편은 없어. 평소에 냉철한 윤세아라면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약한 소리들이 술기운을 빌려 봉인 해제된 듯 쏟아져 나왔다. 도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묵묵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물방울이 셔츠 깃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세아는 도준의 목을 더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가지마. 계약 끝나도 그냥 계속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가짜 남편 말고. 진짜 남편처럼. 나 좀 지켜주라. 그 말은 도준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딜 뻔하며 자리에 멈춰섰다. 취중진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애처로운 고백이었기에 도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어깨에 기대 잠든 세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CEO가 아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린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주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잠든 그녀가 듣지 못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요. 당신이 싫다고 밀어내도 이제 안 떠납니다. 내가 당신 지킬 겁니다. 윤세아. 그의 다짐은 밤 공기 속에 흩어졌지만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차에 도착해 세아를 조수석에 눕히고 안전벨트를 메어주는 동안 도준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잠든 세아의 미간이 찌푸려지자 그는 검지로 살살 펴주며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고 자신이 시작한 이 연극이 더 이상 연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핸들을 잡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사랑에 빠진 남자의 바보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숙취로 인해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윤세아는 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찌푸렸지만 곧이어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하고 시원한 콩나물국 냄새에 이끌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준의 뒷모습이 아니라 소파에 앉아 그녀가 어제 식탁 위에 무심코 던져두었던 회사의 1분기 재무보고서를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의 낯선 옆모습이었다. 평소에 어수룩하고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미간을 좁히며 서류의 특정 페이지를 날카롭게 훑어내리는 그의 눈빛은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보다 더 예리하게 빛나고 있어 세아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도준은 손에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로 서류의 한 구석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는데 그 거침없는 손놀림과 집중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복잡한 숫자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고 있었다. 세아가 인기척을 내지 않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서류를 훔쳐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붉은 펜으로 수정해 놓은 부분은 회계팀에서도 놓쳤던 해외 법인의 환차손 계산 오류였고 그 옆에는 유창한 필기체의 영어로 Hedge Ration Adjustment Required 해지 비율 조정 필요라는 전문적인 코멘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준은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과장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고 아, 사장님 일어나셨어요. 아니, 심심해서 보는데 영어가 꼬부랑 글씨라 그림 같길래 낙서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사장님 서류에 라며 다시 바보 같은 말투로 돌아왔지만 세아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낙서라고 환차손 계산식을 정확하게 수정하고 전문 용어로 코멘트까지 달아놓는 낙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 정말 정체가 뭐야. 어제 그 박민혁 전무일도 그렇고 당신은 그냥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야. 세아는 도준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추궁했고 도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리다가 급히 변명거리를 찾아냈다. 그게 사실 제가 예전에 노숙하기 전에 여의도 증권가 앞에서 폐지를 줍다가 어깨너머로 좀 봤습니다. 거기 쓰레기통에 이런 서류들이 많더라고요. 하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도준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때마침 방에서 부스스한 머리로 걸어 나온 하늘이의 등장 덕분에 상황은 흐지부지 넘어갔다. 엄마, 아빠,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늘이가 세아의 다리에 매달리며 칭얼대자 세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준을 노려보았지만 일단 아침 식사가 우선이었기에 의문을 잠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세아는 도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도준에게 장을 봐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사이 하늘이를 데리고
근처의 고급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다.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토핑이 가득한 파르페를 받아든 하늘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세아는 그런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은밀한 탐정놀이를 시작했다. 하늘아, 아이스크림 맛있지? 근데 이모가, 아니, 엄마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우리끼리 비밀인데. 아빠 옛날에 뭐 하셨던 분이야? 진짜로 계속 길거리에서만 살았어. 세아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아이의 경계심을 허물려 노력했고, 하늘이는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는 아빠와의 약속인 비밀 유지와 눈앞의 달콤한 뇌물 사이에서 잠시 갈등하는 듯 했으나, 이내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늘이가 뜸을 들이자 세아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쿵쿵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괜찮아. 엄마한테만 살짝 말해봐. 엄마가 비밀 지켜줄게. 장난감도 사줄게. 라고 회유했다. 그러자 하늘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실 우리 아빠는 왕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세아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고, 왕, 무슨 왕, 거지, 왕이라고 되물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빠가 그랬어요. 세상의 돈은 다 아빠 발밑에 있었다고. 그래서 아빠는 왕처럼 살았대요. 근데 왕관이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저랑 도망 나온 거래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세아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아마도 도준이 아이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거지 왕초 노릇을 했던 과거를 동화처럼 꾸며서 이야기해 준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세아의 의심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던 찰나,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하고 도준을 색다른 환경에서 시험해 볼 겸 주말을 맞아 가평으로의 글램핑 여행을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에 도준은 당황했지만 하늘이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고, 세 사람은 짐을 챙겨 숲속의 한적한 글램핑장으로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도준은 텐트 설치부터 바비큐 준비까지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했는데, 장작을 패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전문 나무꾼처럼 힘차고 정확했고, 숯불에 고기를 굽는 스킬은 미슐랭 셰프 못지않았다. 세아는 캠핑 의자에 앉아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도준의 팔 근육과 진지한 옆벌구를 바라보며, 이 남자가 가진 매력이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굶기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한 생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묘한 설렘을 느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세 사람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하루 종일 뛰어놀아 피곤했는지 도준의 무릎을 베고 금세 잠이 들었고, 도준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며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불빛에 일렁이는 도준의 얼굴은 낮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고, 세아는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도준 씨, 아까 낮에 하늘이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예전에 왕이었다면서요. 그녀의 질문에 도준은 마시던 캔맥주를 뿜을 뻔하며 기침을 했고, 당황한 눈빛으로 세아를 쳐다보았다. 세아는 피식 웃으며 걱정 마요. 거지 왕초였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당신을 보면 볼수록 정말 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지가 되기엔 너무 아까운 능력들이 많잖아요. 도주는 세아의 말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칭찬과 호기심을 읽고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불꽃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왕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잃을 게 너무 많아서 두려웠던 겁쟁이였죠. 가진 게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외롭고 의심이 많아지더군요.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니까요. 그의 말은 뼈아픈 과거의 고백이자 현재의 세아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했다. 도주는 세아를 바라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비록 빈털터리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당신과 하늘이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이 진짜 제 인생의 전성기, 진짜 왕이 된 기분입니다. 그의 담담하면서도 로맨틱한 고백에 세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했던 수많은 남자들과 달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남자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 그 자체였다. 세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손을 도준의 손 위에 포개었고 도준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도준 씨, 당신 과거가 뭐였든 상관없어. 그냥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줘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속아주고 싶어. 세아의 취중 진담 같은 고백은 밤 공기를 타고 도준의 심장에 깊이 박혔고 도준은 당장이라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밤은 깊어가고 모닥불은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잠든 하늘이 옆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쉽게 잠들지 못했다. 텐트 천장 너머로 보이는 별빛보다 더 반짝이는 감정들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세아는 도준 쪽으로 돌아 누우며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다. 도준 역시 그녀 쪽으로 돌아 누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굿나잇 인사를 건넸다. 잘 자요. 내 사랑스러운 사장님. 잘 자요. 나의 수상한 신데렐라맨. 그날 밤 숲속의 텐트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차단해주는 완벽한 요새였고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온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행복 뒤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그리고 내일 아침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충격적인 소식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 클럽이자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는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그 아래 모여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욕망을 비추는 것만 같았다. 윤세아는 숨 막힐 듯 조여오는 블랙 벨벳 드레스를 입고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 경매에 나온 마지막 물품인 제주도 리조트 개발 부지 인허가권은 YS그룹의 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니 그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행사장 건너편 테이블에는 그녀의 이복 오빠 윤성진과 태성건설의 박민혁이 나란히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그들의 여유로운 태도는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해 세아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녀는 오늘 아침 중요한 미팅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집을 나선 강도준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지만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호가 단위가 억소리 나게 올라갈 때마다 장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는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세아의 통장 잔고가 허락하는 한계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성진과 박민혁은 마치 새알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그녀가 입찰패를 들 때마다 딱 1억 원씩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며 그녀의 피를 말리고 있었다. 그들은 세아의 자금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그녀가 절망하는 표정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가격이 세아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300억을 넘어서자 박민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입찰패를 높이 들어올렸고 350억 더 없으시면 이 땅은 태성건설이 가져가겠습니다. 아, 윤 대표님, 빈손으로 돌아가셔서 어쩌나라며 노골적인 조롱을 퍼부었다. 장내의 스포트라이트가 창백하게 질린 세아를 비추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혹은 경멸 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온몸에 박히는 듯했다. 사회자가 망치를 들어 올리며 350억. 더 이상 없으십니까? 350억의 낙찰. 을 외치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찬바람이 몰아쳐 들어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그곳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한 남자가 역광을 받으며 서 있었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이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며 다가왔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경악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제 슈트를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헤어스타일을 한 남자. 차가우면서도 오만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그 남자는 바로 윤세아의 거지 남편 강도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의장 강도준이었다. 세아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강도준 씨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장내의 소음에 묻혀 그에게 닿지 않았다. 도준은 세아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재계 총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 회장님 아니십니까? 전설의 투자 규제가 한국에 계셨다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탄성과 속삭임 속에서 박민혁과 윤성진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도주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입찰패 대신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1,000억. 이 부지를 1,000억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성건설이 진행 중인 모든 PF 대출 채권도 제가 인수하죠. 지금 당장 1,00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금액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회자는 너무 놀라 망치를 떨어뜨릴 뻔했다. 박민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1,000억이라니? 말도 안 돼. 저 자식은 그냥 거지였잖아라고 절규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다. 도주는 멍하니 서 있는 세아에게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의 뒤로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라붙으며 그가 이 공간의 지배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주는 세아의 앞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방금 낙찰받은 부지의 권리증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세아에게 증서를 내밀며 예의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미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잔인한 기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세아 씨,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종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아는 그 증서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강도주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쉴 수 있었던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소박한 진심과 인간적인 모습에 반해 자신의 모든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자신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광대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내가 알던 강도주는 어디 갔어? 거지 행세를 하면서 내 옆에 붙어 있었던 게 다 이런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세아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갈라지고 있었다. 도주는 세아의 격한 반응에 당황하며 한 발짝 다가서려 했지만 세아는 뒷걸음질 치며 그를 거부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당신이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이라고. 그럼 그동안 내가 돈 때문에 쩔쩔매고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밤마다 당신 등 뒤에서 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당신은 속으로 비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도준의 가슴을 찔렀다. 도준은 아닙니다. 세아 씨, 비웃은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지켜보다가 위기의 순간에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변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지기 시작했고 세아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진짜 모습 그래. 당신 덕분에 내 진짜 비참한 꼴은 다 보여줬네.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기만하고 당신은 저 박민혁이나 우리 가족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차라리 돈만 밝히는 속물들이 더 솔직하기라도 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내 진심을 가지고 장난친 거야. 세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고 그녀의 외침은 다이너스티홀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주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짠하고 나타나면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오만함이 오히려 세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세아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도준이 내민 권리증서를 바닥에 내치고 찢어질 듯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세아 씨 윤세아 도준이 그녀를 부르며 쫓아가려 했지만 몰려드는 기자들과 인파가 그의 앞길을 막아섰고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허망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진 권리증서는 수백 개의 조명 아래서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고 승리자가 되어야 했을 도주는 세상에서 가장 패배한 사람의 표정으로 홀로 남겨졌다. 박민혁과 윤성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들도 환호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도망치게 만든 자신의 어리석음만이 뼈저리게 느껴질 뿐이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세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염없이 달렸다. 하이힐이 벗겨지고 맨발이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텅 빈 집안은 어제까지만 해도 세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도준이 아침에 끓여놓고 간 콩나물국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소파에는 하늘이가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것은 천억을 가진 회장 강도준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고 그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남자 강도준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한편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은 도준은 바닥에 떨어진 권리증서를 주워 들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 가치를 함께 나눌 사람이 사라진 지금 이것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아, 아빠가 또 틀린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로 엄마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천하의 강도준 회장은 난생 처음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력감에 무릎을 꿇었다. 창밖에는 예고도 없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얀 눈송이들은 뜨겁게 달아올랐던 욕망의 도시를 차갑게 식히며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지 못한 채 소복이 쌓여만 갔다. 첫눈이 서울의 하늘을 하얗게 뒤덮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여전히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윤세아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두문 불출한 채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감기하고 있었는데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보았던 강도준 회장의 모습보다 낡은 점퍼를 입고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거지 남편 도준의 미소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다. 식탁 위에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차려놓았던 밥상의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하늘이가 놔두고 간 로봇 장난감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넘어져 있어 그들이 떠난 자리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세아의 마음 한가운데 뻥 뚫린 거대한 구멍임을 실감케 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노했던 이유가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 거대한 배경 없이도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초라한 마음을 들켰기 때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수백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권리증서는 여전히 현관 앞 콘솔 위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세아에게 그것은 종이 조각보다 못한 무의미한 물건일 뿐이었고 지금 그녀에게 절실한 것은 차가운 돈다발이 아니라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던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였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 벨 소리가 울리는 대신 문틈 사이로 작고 꼬깃꼬깃한 종이 비행기 하나가 스르르 날아들어와 세아의 발치에 툭 떨어졌다. 세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 비행기를 집어들어 펼쳐보았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대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기다린대요. 라고 적힌 하늘이의 편지였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세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이성보다 앞선 본능이 그녀의 몸을 일으켜 세워 코트를 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모자를 눌러쓰고 급히 집을 나섰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초조해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차를 몰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 와이퍼가 부지런히 눈을 치워냈지만 그녀의 시야는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흐릿해졌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소리는 그녀의 비참한 심경과 대조되어 더욱 애달프게 들려왔다. 도착한 한강공원은 짓궂은 날씨 탓에 인적이 끊겨 고요했고 강바람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매섭게 몰아치며 강물 위로 짙은 물안개를 피어오르게 하고 있었다. 세아는 차에서 내려 코트 깃을 여미며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벤치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 호텔에서 보았던 화려한 슈트 차림의 강 회장이 아닌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트레이닝복과 털이 빠진 패딩 점퍼를 입은 영락없는 거지 강도준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추위에 빨개진 코를 훌쩍이며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릿할 만큼 그리운 모습이어서 세아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도주는 세아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세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벤치에 앉지도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짐짓 차가운 목소리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벌 회장님, 취미가 참 독특하시네. 서민 코스프레라도 하러 나오셨나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도주는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고 붕어빵 봉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은 채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요. 이게 진짜나니까요. 강도준이라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남는 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 초라하고 외로운 남자뿐입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돈과 배경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걱정해주고 등 뒤에서 울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당신이 내 돈을 사랑하게 될까봐 아니면 내가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영영 떠나버릴까봐. 도준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 없는 투박한 진심이었지만 그 어떤 로맨틱한 프러포즈보다 강력하게 세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보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 제 주머니엔 현금 3,000원밖에 없습니다. 지갑도, 카드도, 차도 다 두고 나왔어요.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강도준으로서 다시 묻겠습니다. 윤세아 씨, 이런 나라도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남편으로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 세아는 그 눈물 속에서 그가 겪었을 고독의 깊이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퍽 치며 울먹였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야. 당신, 사람 마음 가지고 노니까 재밌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아빠 엄마 하는 힘찬 외침과 함께 벤치 뒤편의 수풀 속에서 하늘이가 튀어나왔다. 두꺼운 목도리를 칭칭 감은 하늘이는 눈사람처럼 뒤뚱거리며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동시에 껴안았다. 엄마, 아빠 용서해줘요. 아빠가 엄마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붕어빵만 먹었어요. 나도 엄마 없으니까 재미없단 말이야. 아이의 천진난만한 중재에 무거웠던 공기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세아는 훌쩍거리는 하늘이를 안아주며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는 도준을 향해 눈을 흘기며 하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좋아요. 다시 받아주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위자료 50억. 그거 취소예요. 도준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세아는 당당하게 팔짱을 끼며 선언했다. 이제부터 당신 돈은 다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에요. 당신은 평생 내 전속 요리사 겸 운전기사 그리고 하늘이 아빠로 봉사해야 해요. 불만 있어요. 도준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는 불만 없습니다. 마님,
평생 무보수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새아를 와락 끌어안았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포옹은 뜨거웠고 하늘이는 그 사이에서 페르르 웃으며 우리 가족 합체라고 소리쳤다. 도주는 품에 안고 있던 식은 붕어빵 봉지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하늘이가 끼고 있던 장난감 플라스틱 반지였다. 급하게 나오느라 진짜 반지를 못 챙겼습니다.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로 바꿔주겠지만 지금은 이걸로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세아는 그 유치하고 조잡한 반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고 도주는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 위에 입을 맞췄다. 첫눈은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소복이 쌓여갔고 꽁꽁 얼어붙었던 한강조차 녹여버릴 듯한 따뜻한 사랑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YS 그룹의 주주 총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쳐 있었다. 단상에 선 윤세아 대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하며 주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 맨 앞줄에는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강도준 회장이 앉아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도주는 회장님 포스를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세아에게 달려가며 여보, 오늘 하늘이 유치원 하기회 늦겠어 빨리 가야 해.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세아는 능숙하게 도준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강기사, 차 대기시켜.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인 거 알지라고 도도하게 명령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정장을 입은 부부는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 사이에서 아빠의 손과 엄마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도준이 슬쩍 물었다. 근데 여보, 내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대한민국 재계 1위 남편 용돈이 30만 원인 건 좀 너무한데.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다. 시끄러워요. 밥이나 태우지 마. 안 그럼 국물도 없어. 투덜거리는 도준의 얼굴에는 그러나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행복이 가득했다. 한때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진실보다 단단한 사랑이 되어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